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2월 30일입니다. 일요일이네요. 예. 자, 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대선 토론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미국에서도 아주 뭐 강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둘이 후보로 간다는 전제를 만약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많이 높아졌지만,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후보가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졌지요. 예. 자, 일단은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구도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최고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북미 종전선언입니다, 당연히. 음, 그는 아주 예외적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린 자세를 취했어요. 거기는 남한의 역할도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의 집권 기간 동안. 그렇지만 그의 몸통이었던 미국의 주요 세력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웠죠. 그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결국 그의 임기를 넘어섰고, 바이든은 마음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길을 다 날려버렸고 지금 세계적으로 구석에 몰려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바이든이 한 번 더 삐끗하고 할 일을 못하게 된다면 아마 중국이 박차고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러시아도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인데, 또 보면은 그때 트럼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으로 많이 비춰졌어요. 뭐 사실 그렇게 했고, 우리만 보더라도 뭐 방위비 분담금 많이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통적인 적대 세력과의 화해하는 분위기도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란하고 핵 협정을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북미 종전선언이랑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비핵화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오바마 때 했던 것을 트럼프가 엎었잖아요. 음. 자, 유사한 사안이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확실히 섰다는 겁니다. 파트너들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몸이 안 따라왔던 거죠. 미국의 이제 지배 세력들에.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훑어볼게요. 쭉 훑어보면은 얼마나 여기에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이제 벌써 7, 8년 된 이야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 성과가 이번에 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북미 정전선언은 미국이 북한과 뭐 중국 포함해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현재 휴전 상태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남북 간의 소통 그리고 그게 평화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종전 선언이 필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평화회담. 이제 친구가 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서로 이제 문호 개방이라는 부분이 있고 국교를 체결하게 되고 북한에 가해졌던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가해졌던 각종 무역 제재나 국제적인 제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북한이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들 국민들 먹여 살리게 되고. 그게 아닌 지금까지는 북한을 말려 죽이는 작전으로 썼었고, 우리 남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면서 그게 편성했죠. 그러면 결국 그건 흡수 통일론이고 상대방이 쓰러져서 굶어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그때 주워 먹겠다. 통일을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신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냐? 그런 논의 자체를 차단시켜놨죠. 좌파, 용공, 종북 세력 이렇게 하면서 정권 유지에 부정한 정권 유지의 어떤 단골 손님으로서 이제 활용이 됐었죠. 자, 그 맥락을 한번 쭉 알려드려 볼게요. 저도 이번에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네, 볼게요. 이게 오늘 6월 30일이라서 제가 이 주제를 고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여기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두 번째 미팅이었던 하노이 미팅에서 사실은 양쪽이 사인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협정을. 근데 그게 불발됐죠.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보통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이미 사전에 조율이 다 됩니다. 그 정상들은 만나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사인하는 게 정상인데 마지막까지 이슈가 있었다. 누가 마음을 틀었다는 거죠, 가운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죠. 존 볼턴이나 이런 어떤 네오콘적인 우리 언론에서는 뭐 매파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이 말렸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 그래서 막판에 뒤집어졌다. 그래서 그때 김정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우리 남한 정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틀어졌죠. 그게 2018년이었어요. 그런데 19년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보자.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이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6월 30일이에요. 오늘 6월 30일이잖아요. 이때가 2019년 6월 30일이니까 이렇게 된 지가 5주년이 된 거예요. 자, 내년 6월 30일은 트럼프와 바이든 구도에 봐서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이런 국민은 당연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상의 흐름이 이때만 해도 미국이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미국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바이든의 뻘짓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브릭스가 아주 강력해졌죠. 왜? 러시아가 중국이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인도가 그 길을 받쳐줬고 G7은 계속 몰락했고 미국이 자폭을 시킨 셈이죠. 노드스트림 끊어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덜렁 그게 올라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파워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미국이 이런 면모를 유지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만큼 지금 변화가 빨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면은 2025년 6월 30일에 이런 장면이 한번 재현될 수 있다. 그걸 지금 바이든이 안다. 내가 여기서 왜냐 바이든도 계속 시도했거든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트럼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가 마치지 못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장담하듯이 웃으면서 그리고 바이든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을 쉽게 끝내버린다. 그리고 북미 종전선언하고 우크라이나전 한 패키지다. 그걸 놓치겠느냐? 바이든이 판단력이 허려졌다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론 그 어떤 후보가 등장하든지 간에 트럼프한테로 굴러가는 그 선물 상자를 자기들이 챙기려고 하겠죠. 예, 이래저래 어떻게 우리한테는 좋은 국면으로 일단 가고 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게 첫 번째 정상회담이에요. 2018년 6월 12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 진짜 협정이 될 뻔했던 이때 종전선언이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게 아까 앞서 1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년이네요. 19년 2월달. 19년에 두 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에 양쪽의 기분이 상했죠. 둘 다. 특히 북한의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 파토되고 나서 한 3, 4개월 있다가 다시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사과했다. 내 본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때 하노이 때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때 30분 정도씩 단독 면담을 했는데 판문점에는 1시간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서. 그리고 만나고 와서 문재인한테 그것을 설명 브리핑을 해줬어요. 즉 그것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노이 때 물 건너가기 한 것은 미국이 미국에 적절치 못한 그거였다. 즉 합의가 된 부분을 깼다. 마지막에 불필요한 요구를 추가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트럼프가 그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까지 이어지게 되는 북미 간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틀어지게 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걸 물려받았거든요. 예, 우리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문재인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맺은 협정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이 맺은 협정을 존중한다라고 한반도 비핵화는 계속 지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계속 시도를 했죠. 행동을 옮기지를 못했지만 이런 게 스토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제는 미국의 세력도 많이 약해졌고 미국 자체가 엄청나게 공공해졌죠. 미국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런 것을 덜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내는 것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이것은 남한을 이제 어, 방문하면서 잠깐 시간 내서 판문점을 가서 한 거죠. 이건 큰 이벤트였습니다. 예, 예. 자, 이것은 G7 콘웰 미팅인데 영국에서 열렸던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초청을 받아줘 문재인이 이제 서 있는 게 보이는데 그 당시는 우리의 외교력이 상당히 좀 빛났다. 이런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의 타임지 같은 곳에서도 문재인을 대단한 협상가로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좋건 나쁘건 간에. 예. 또한 이전에도 트럼프 시절 이때는 지금 이미 2021년 6월이니까 바이든 시절이고 트럼프가 G7을 확대해서 뭐 G8이나 G9으로 만들면서 한국은 당연한 자격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아베가 노발대발했죠. 예, 자, 그런 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 저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저를 만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일본의 아베한테 기별을 안 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아베가 우리한테 했던 반도체, 소부장, 도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아베가 사라졌다. 사고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다. 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 제가 곧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죠. 그때 문재인이 유럽을 갔을 때 바티칸을 가서 교황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교황도 부르면 가겠다.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자, 이때 2021년 10월 29일은 바이든이 됐을 때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회담을 아마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초에 하여튼 했어요. 서가하고. 서가는 한 일주일 전에 했고. 문재인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때 많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일단 이 2021년 말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종전선언이. 예, 예. 그리고 21년 당시에 보면은 이제 바이든하고 문재인이 만나고 나서 미국의 어떤 수정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큰 기여를 하겠다. 이런 그 한반도 소통, 즉 북미 종전선언과의 교환으로 그 북한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편에 중국에 대응하는 맞서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딜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것을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소통이 되더라도 남쪽의 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 이런 말로서 보여준 셈이죠. 문재인이 김정은을 설득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 뒤에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걸 지금 트럼프는 다 꿰고 있는 거죠. 바이든도 다 알죠. 바이든은 모르더라도 그 옆에 참모들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국방력에 투자를 하게 되고 미국은 우리한테 제한을 걸었던 뭐 미사일 사거리 이런 거 다 철폐됐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상황에 이제 들어갔던 거고 여기 보면 21년에 이제 바이든과 북한 김정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량, 즉 우리의 몸값을 계속 높이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왜? 중국과의 대만을 사이에 둔 군사적 대치 국면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힘이 쇠약해짐을 느끼고 있었고 조금의 원군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G7에 제대로 된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라도 폰만 잡는 거죠. 부띠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철롭게 제한 해제는 20년에 했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됐지요. 그때 우리가 보여준 게 초음속 미사일 배치된 걸 그냥 공개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기 공개했어요. 군지 위성 발사체 바로 준비된 게 보여줬어요. 스텔스 탐지 레이더 우리 있다. SLBM에서 탄도탄 발사 성공했다. 예.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개발 중인 거 KF-21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 그런 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줬다. 항공모함 보유하겠다. 실제 되지 않는 것도 좀 엄청나게 군사 기밀적인 부분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 미국한테 우리의 몸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한반도를 지키는 힘이죠. 한반도를 지키는 힘, 우리의 국방력 강화는. 예. 한미 동맹 관계의 재정립.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다 보여줬어요. 예. 즉 북미 종전선언에 도움이 될 만한, 득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계속 홍보를 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결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택하죠.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끼워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2월 29일 날 당시 외교장관이 종전선언 문안 한미가 사실상 합의 다 됐는데, 즉 사인만 하면 되는데 왜 물론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화를 낸 거예요. 되게 예외적인 거였고, 미국은 뭐라고 그랬느냐? 정의용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에 전념하겠다. 이때가 아마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주요 TV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22, 23, 24, 한 3년째 못 듣고 있어요. 그죠? 뒤에 엄연히 살아있죠. 시퍼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가면 못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때 미국이 한 일은 뭡니까? 이때 미국이 한 일은 미국 내부 핵심 세력들도 알고 있었죠. 중국이 주적이니까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의 하나로서 이때까지 계속 작업해왔던 우크라이나를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의 어떤 콧대를 꺾어 놓는다. 그럼으로써 이때까지 지난 70년간 해왔던 대로 미국이 힘의 우위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위축시킨다. 러시아를 굴복시킴으로 해서. 그거는 뭐 푸틴 정권의 몰락을 원했던 거죠. 중국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우리말을 고분고분 듣게 만들겠다. 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있었고,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 없이 외교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선택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제2막을 열어가보는 그런 것들이 공존했었죠. 그 두 개의 옵션이 그대로 살아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격적인 부분을 선택을 했죠. 관성에 따르면 그게 답이 맞죠. 예. 그래서 물 건너갔고, 우리는 야, 중국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러시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면 러시아랑, 왜냐? 러시아가 한반도의 소통을 뒤에서 강력히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럼 물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이 트럼프가 이야기한 그 순간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전을 발생하지도 않았다. 미국이 촉발한 것이다. 자, 이것은 전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알았었기 때문에 민스크 협정을 다 걷어차고 공격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월 달인가 요때 뭐 제가 예전에 언급드렸던 자료들을 보면은 푸틴의 어떤 평화 제안서가 백악관에 이미 전달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 거기를 안 받아들이면 전쟁이니까. 그걸 깨부셨잖아요. 그래서 푸틴은 결국 공격을 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위기를 느껴서 공격을 개시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 이스탄불에서 터키의 중재로 러시아와 가서면까지 합니다. 휴전안을. 그걸 미국이 다시 존슨 영국 총리를 보내서 다시 걷어차게 만들죠. 그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때가 언제냐? 노드스트림에다가 미국 탐사 기자 세이모 허시의 폭로에 따르면은 이때 이 무렵에 노르웨이하고 현지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노드스트림에 시한폭탄을 설치할 그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 선택을 하고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든 들어서의 첫 번째 기회가 이렇게 날아간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 8월 4일에 펠로시가 왔죠. 그때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왜 펠로시 안 만났을까? 넘버 3를 안 만났어요. 이때 펠로시가 왔던 이유는 미국과 제대로 틀어졌죠. 다시 바이든이 북미 종전선언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담대한 구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 그때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황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두 가지 카드를 쥐고 있었어요. 종전선언 다시 하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빠져나오자. 그 두 개는 연동되어 있으니까. 뒤에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푸틴으로 좁혀져요. 상대방은. 그걸 요구하러 왔는데 윤석열은 나는 안 돼. 안 만나. 이러고 중국에다가 사신을 보내죠. 외교장관을 보내서 중국이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 중국 쪽으로 가서 분노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은 엄청나게 분노하죠. 그래서 한 2주 정도간의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는. 그리고 나서는 뜬금없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죠. 2022년 8월 17일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에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제공.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단계적 지원을 한다. 뭐 식량도 지원하고 뭐 인프라도 지원하고 다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펠로시가 하려고 했던 말이죠.
예. 그리고 다른 건 약속해요. 인위적인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돼 있는데 그걸 탈퇴할 생각을 안 한다. 탈퇴하지 않겠다. 즉 우리는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약속들은 다 흔들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이 20%잖아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참패했죠. 그리고 계속 당길수록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른 것들이 깨져나오죠. 자기 부인하고 섞어서. 예. 그래서 남은 카드는 그거밖에 없다. 자기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북한 삐라 보내는 걸 허용하면서 대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담대한 구상의 이 내용과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또 바이든이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미국 내에서 그런 의견이 확인이 되잖아요. 전세가 불리하다. 불리해진다. 앞으로 급격하게. 이쯤에서 물러서는 게 딱 맞겠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안 그랬죠. 안 그러고 노드스트림을 폭파해버렸죠. 그래서 이때 이 준비가 다 또 물 건너가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때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백악관 쪽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미국 북한 비핵화 위해 윤 정부와 조율,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게 미국의 본심이에요. 미국은 이 수를 갖고 있고 싶어 해요. 북미 종전선언 카드를 엄청나게 중요하죠. 트럼프 때부터 지금 바이든도 즉 우크라이나 전과 상응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는 연동되어 있어요. 이쪽이 강해지면 이쪽이 약해지고 이쪽이 강해지면 상대방 저쪽을 흡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사안이에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죠. 단극 체제, 패권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가는 핵심이니까. 또한 미국이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 한국에서 지금 몇 년째 불이 붙을까 말까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본심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본심이에요. 왜 북미 종전선언을 카드를 풀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악화돼요.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미국은 여러 가지 요건으로 특히 금융적인 부분으로 폭망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참혹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예. 왜 푸틴이 더 이상 정치적인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게 됩니다. 브릭스라는 틀을 바탕으로.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남한 정부가 최근처럼 불장난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살벌한 일인지에 대해서, 위험스러운 도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체감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푸틴과 미국을 동시에 적으로 삼는 일이에요. 예. 이걸 지지하는 세력은 중국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제는 중국도 명분상으로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결국은 윤석열 혼자 고립될 거예요. 왜? 중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거기 가서 앵기려고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아베가 없어지는 거세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킨 대로 할 거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그때 세이모 허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걸 선택한 거죠. 미국은 결국은 바이든 들어와서 두 번째 종전선언 카드를 버린 겁니다. 준비 다 시켜놓고. 자, 그래서 이때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 이어지는 내부 제보 이래서 했는데 이게 제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든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보 부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노드스트림 내가 날려버릴 수도 있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우리의 우방의 생명줄을 부셔버리겠다고? 그건 비밀 작전으로 하는 거지. 옵션을 가지고 소문도 안 나게. 결국 나중에 폭발시키면 그게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때부터 판단력은 많이 흐려졌고 되게 충동적이다. 바이든이. 무슨 이유로 눌렀는지 몰라요. 낸시 펠로시가 미국 넘버 3였는데 당시에 그를 보내서
되게 뭐랄까 윤석열한테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진했던 담대한 구상이고 종전선언이었어요. 두 번째니까 된다고 봤겠죠. 미국 공무원들 다 된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걷어찼다는 거죠. 예,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이든 들어서 23년 5월에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마크롱이 그 당시 G7 회의를 아마 히로시마에서 했을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몽골 방문을 합니다. 예, 후렐소어 대통령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여요. 이때 이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몽골 간에 고위급 접촉이 잦아져요. 미국과 몽골 간의 고위급 접촉도 잦아져요. 이때도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하던 2022년 여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푸틴이, 러시아가 이런 이야기 언급을 해요. 북한이 NPT 체제, 즉 핵 비확산 조약에 다시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그게 비핵화하는 방식이에요. 한반도 비핵화의 방식. 자, 옛날에 처음에 북한이 가입돼 있었죠. 그러다가 탈퇴했죠. 그러고 나서 핵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가입하겠다는 것은 비핵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있다라고 러시아가 이야기했어요. 즉, 이것은 그때 러시아도 감을 잡았다는 거죠. 아, 종전선언이 2022년 가을이나 이때 될 수 있겠구나. 예, 8월 달에 담대한 구상을 받아놨으니까. 그때도 몽골이었습니다. 예. 자, 23년 5월에도 마크롱이 이렇게 예정이 없던 급작스러운 방문을 하고 나서 한국과 몽골 간에, 그리고 몽골과 미국 간에 접점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이 됐어요. 예, 이때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예. 자, 그러면서 한 달 뒤에 6월에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8월 만에 몽골을 간다라는 거 나왔어요. 예. 저기는 가톨릭 신자가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네. 자, 그때 내용을 이제 보면은, 1월달, 2월달경에,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자, 미국의 요청을 받았다는 거고, 예전에 문재인하고도 연계가 됐던 부분이 있어. 예. 결국은 안 갔죠. 가긴 갔죠. 갔는데 되게 썰렁한 미팅만 하고 왔죠. 몽골도 다 힘 다 빠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그때 이런 기사도 같이 났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 몽골 총리랑 화상회담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뭐 수소 에너지나 전기차 그리고 거기에 있는 히토류 이런 거의 개발에 대해서 서로 브리핑을 주고받던 그런 거였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그때도 7월에 몽골 방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때 몽골에 모였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접점이 보인다고 공무원 간의 접촉도 있고. 자. 7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6월달에 얘기는 났는데 7월달에 안 갔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전략가 군사 물자가 늦게 모인 것도 있겠지만 이 한두 달의 기간을 걸쳐서 발생한 일들을 보면은 마크롱이 바이든의 지시를 받고 몽골에 갔던 게 5월달이에요. 그때부터 한 두 달간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종전선언을 할 것이냐,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더 끌고 갈 것이냐. 우크라이나전은 이미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 전해에는 노드스트림으로 돌파했지만 이제 그 통역도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더 힘들어지죠. 자, 그런데 7월에 가기로 한 것을 안 갔단 말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즉 이것은 그 사이에 했었던 우크라이나의 하계 공세. 이걸로 우크라이나 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 카드들을 다시금 버렸다는 거죠. 이때부터 엄청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전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공격을 했거든요. 인해 전술식으로. 이때부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토론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불필요하게. 그게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전선언 카드는 다시 날아간 거예요. 자, 금년에 다시 이제 등장한 거죠. 예. 금년에는 다시 시한적인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달이 선거니까. 그리고 바이든의 인기는 없지요. 지금 선거 전망은 낮지요. 예. 거기다가 어제 토론회에서 폭망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푸틴이 아예 나섭니다. 행동으로. 이렇게. 왜 푸틴도 이해하는 거죠. 지금 바이든이 궁지에 몰린 걸 봤을 때 북미 종전선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다 라고 봤기 때문에 중국의
대놓고 속내를 드러낸 거거든요. 예,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의 스타일상 이거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공세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브릭스 회원 받는 거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죠. 러시아가 주도한 의견이었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겠다는 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기다가 인도가 거기다가 표를 얹어줬기 때문에 지금 모디가 조만간 갈 거잖아요. 러시아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 브릭스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려놓은 거예요. 지금 푸틴이. 왜? 그게 커지면 중국의 힘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푸틴이 속내를 드러내는 걸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주고 있어요. 바이든한테. 이걸 받지 않으면 세계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금융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만 훨씬 더 강력한 속도로 팔아제끼기만 해도, 그리고 미국하고 격렬한 무역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미국이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브릭스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릭스 확대 이걸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 또한 북미 종전선언 만큼 중국한테 타격을 주는 일이에요. 중국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중국의 이창 총리나 시진핑이 전 세계에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브릭스 가입해라, 브릭스 가입해라 이랬는데 정작 러시아가 인도와 손잡고 잠깐 멈추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멈추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브릭스 간의 내분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지적하지 않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이걸 내년에도 이렇게 틀어막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브릭스라는 틀이 깨지는 거고, 미국이 이 기회를 못 잡게 되면 러시아는 그 열차를 타고, 브릭스라는 열차를 타고 중국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싫더라도. 그리고 미국은 폭망하겠죠. 그러면 그 빈자리를 급격하게 중국이 손 쓸 새도 없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패권에서 중국 패권이에요. 러시아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째는 가장 위험한 것은 바이든이 지금 판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국 내부에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지난번에 노드스트림 폭파시킬 때도 밑에 참모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 감지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선택지는 어디냐? 또 우크라이나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핵전쟁으로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위험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 허언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정리를 한번 쭉 하면서 봤을 때 바이든이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내린 결정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파토를 낼 수가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는 지금 판단력을 잃었다. 그냥 깜빡깜빡하는 노인네다. 거기다가 충동적인 공격성을 가진. 그래서 바이든이 교체가 된다면은 어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와 크게 방향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시간도 별로 없고. 예.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일사천리로 하겠죠. 정말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그만큼 시간이 없거든요. 트럼프는 그 정도 눈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